2026년 4월 8일 한국은행이 하나의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저로 하여금 두 번 다시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부채가 단 한 달 만에 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줄이지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3달 연속 감소하던 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정부가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부채 통제 정책을 발표한 바로 그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2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4월 1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 역시 자체적으로 대출 증가율을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더욱 엄격해졌고 LTV는 낮아졌으며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부채 흐름을 막기 위해 쌓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장벽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한 달에만 3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TV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의 토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일하고 빚을 갚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제자리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지 이해하려는 수백만 가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보고서를 읽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주 앉아 공식 보고서에는 절대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왜 부채는 가장 강하게 조이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5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크게 말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집을 살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정책은 은행만을 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증권, P2P를 포함한 비은행 금융권은 여전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빌릴 만한 수준의 금리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이루어진 주택 거래들이 3월 데이터에 뒤늦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연된 폭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민간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1조 5천억 원 줄였지만 동시에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동일한 1조 5천억 원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효과는 거의 제로입니다. 오늘 저는 이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분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공포를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본 이후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를 보더라도 그 이면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부채가 왜 계속 증가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정책 목록만 보면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9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이 상승했고 신규 아파트 청약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여전히 비교적 여유롭게 대출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신호를 포착하고 개입에 나섰습니다. DSR을 강화했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40년에서 50년에 이르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차단했습니다. 이 상품은 상환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대신 총 부채 규모를 크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했습니다. 기술적인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동일한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비용이 상승하고 이론적으로는 은행이 대출을 더 신중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 DSR도 3%로 상향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현재 금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추가로 3%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한 뒤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대출 가능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 2월에는 또 하나의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규제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만기 연장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7일, 불과 며칠 뒤면 이 조치는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어 4월 1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전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 이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작년을 떠올려야 합니다. 작년 목표는 1.7%였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약 1% 수준의 증가율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올해 전체 신규 대출 한도는 약 28조 원 수준입니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각 은행은 한 달에 약 2조 원 정도만 추가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작은 수치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멈춘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DSR은 강화되고 LTV는 낮아졌으며 만기 연장은 제한되고 총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부가 의도한 인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구축한 가장 견고한 장벽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8일 한국은행이 3월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부채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3달 연속 감소 흐름이 끝나고 다시 반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벽에는 어떤 균열이 있는 것일까요? 5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32세입니다.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았습니다. 서울에 아니면 최소한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고 싶습니다.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합니다. 직원은 당신의 소득, 스트레스, DSR, 그리고 이번 달 대출 한도를 확인한 뒤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이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번 달 한도가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나옵니다. 돈은 여전히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에 써야 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켭니다. 증권 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는 당신이 주식을 사기 위해 얼마를 빌리는지에 대한 통제가 없습니다. 다시 은행에 갑니다.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신청합니다.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DSR 계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 대출을 승인합니다. 이 일이 지금 수만 명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3월 데이터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비자 신용이 증가했고 그 주요 원인은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였습니다. 소비도 아닙니다. 생활비도 아닙니다. 주식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동했을 뿐입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담보가 있는 대출에서 담보가 없는 대출로. 시스템 리스크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심각합니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통적인 시중은행이 아닌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보험사, 증권사의 마진 대출, 신용협동조합, P2P 플랫폼, 소비자 금융회사들입니다. 앞서 설명한 DSR, LTV, 월별 한도와 같은 모든 규제는 주로 제1금융권, 즉 시중은행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금융권은 어떨까요? 규제는 느슨하고 대응은 느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쪽으로 이동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큰 강에 댐을 쌓아 물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물은 항상 길을 찾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수로에는 댐이 없습니다. 물은 그쪽으로 흐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그 흐름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증가했습니다. 조용히, 발표도 없이, 기자회견도 없이. 오직 월말 데이터만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은행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즉, 원래도 더 높은 리스크를 가진 집단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높은 금리, 더 느슨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금 흐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압력이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정점을 기억하십니까? 2023년에는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이후 한국은행은 4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5%입니다. 금융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2.5%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단순한 비교만 남습니다. 작년보다 금리가 낮아졌다. 지금이 더 싸다. 이 심리는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매우 흔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2.5%를 절대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3.5%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더 싸다고 느낍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장은 2026년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지금 변동금리로 빌리고 이후 금리 하락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조건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판단, 지금이 여전히 기회라는 감각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 감각이 남아있는 한 자금은 계속 흐릅니다. 아무리 장벽이 세워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3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충격적인 부분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2가지 이유, 특히 5번째는 단순한 정책의 허점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4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데이터가 실제로 그달에 일어난 일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수치는 2-3달 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대출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자금이 실제로 은행을 통해 이동한 이후에야 집계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6주에서 12주가 걸립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새로운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매수를 서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거래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단 한 달에 4만 8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 거래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 안을 조용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월별로.
그리고 2026년 3월이 되어서야 데이터에 반영됩니다. 이미 지나간 파동의 꼬리처럼. 그러나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를 잠갔습니다.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관 안에 남아있던 물은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강한 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수치는 증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책이 즉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에는 시간 지연이 존재하고 그 사실은 정책 발표 자리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5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였습니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계획대로, 지침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정책금융주택대출은 1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풀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 반대 방향, 순효과는 제로입니다. 정책금융주택대출이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보증하거나 이자 지원을 하는 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과 같은 상품들로 중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복지정책입니다. 이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출을 줄이라고 지시합니다.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두 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데이터는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민간은행은 1조 5천억 원을 줄였고 정부는 1조 5천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총부채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우연한 사고도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부채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자금은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흐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보고서의 마지막까지 읽어야만 보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 실제로는 동시에 조이고 풀고 있다면 그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채를 줄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것일까요? 국민을 부채 부담에서 보호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려는 것일까요? 집값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결국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입니까?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제 정책 이야기도 숫자 이야기도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름을 준호라고 하겠습니다. 31세, 성남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연봉은 약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가장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의 집입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3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그의 소득의 거의 43%를 차지합니다. DSR 43%. 안전선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준호는 사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외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직접 요리를 합니다. 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통장 잔고가 그에게 말해줍니다. 이번 달에도 그가 벌어들인 돈의 거의 절반이 쓰이기도 전에 이미 은행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쳐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에 사는 한 가정입니다. 40대 부부, 중학생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소액 신용대출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자녀 교육비, 임대주택 수리비, 그리고 장인의 입원비까지. 그 어떤 대출도 무모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대출에는 이유가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 개의 금융기관에 동시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매달 상환액은 부부 합산 소득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아내는 최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번 달 상환일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채 위기를 이야기할 때 떠올리지 않는 유형입니다. 박 씨, 68세, 부산에 거주합니다. 남편은 2019년에 세상을 떠났고 30년 전에 함께 마련한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지금은 매달 적은 연금으로 이자만 겨우 갚고 있습니다. 원금은 단 한 푼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웃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이 정상적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시스템 안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2026년 초 기준 한국에서 45만 9천 가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DSR이 40%를 넘고 총 부채가 순자산의 100%를 초과하는 가구들입니다. 이 수치는 단 1년 만에 18.9% 증가했습니다. 느린 증가가 아닙니다. 12개월 만에 거의 19%입니다. 이들의 총 부채는 96조 1천억 원, 전체 가계부채의 6.3%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은 현재 88.6%입니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80%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4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부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에서는 월급의 절반을 빚 상환에 쓰는 가정도 있습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연체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같은 싸움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남아있는 돈의 가치마저 매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절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책임은 정책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을 기다린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그 기다림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이제 충분한 정보는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축을 더 하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5가지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조언도 아닙니다. 오늘 밤 혹은 이번 주말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DSR을 직접 계산하십시오. 은행이 계산해주는 DSR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제 삶을 반영한 진짜 DSR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 갚는 모든 부채를 합칩니다.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대출, 신용대출, 상환기한이 있는 가족 간 채무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 총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합니다. 그 숫자가 당신의 DSR입니다. 30% 이하라면 안전구간입니다. 30에서 40% 사이라면 주의구간입니다. 작은 충격 하나, 실직, 병원비, 차량 고장만으로도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40%를 넘는다면 한국은행이 말하는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공포를 느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이 강제로 선택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DSR을 모릅니다. 그저 지금까지 잘 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갚고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도구입니다. 신용대출로 투자하는 함정을 인식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금리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신용대출로 주식을 사는 것은 고정비용이 있는 돈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자산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주식이 10% 상승해도 대출금리가 7에서 9%라면 실제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15% 하락하면 계좌가 손실 상태여도 매달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투자금이 내일 0이 되어도 나는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기준입니다. 세 번째 도구입니다. 제2금융권의 리스크를 이해하십시오.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예를 들어 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 부실 사태처럼 제2금융권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대형 은행처럼 두꺼운 자본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예금 인출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그곳에 예금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기관당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 한 곳에 넣고 있다면 분산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은행이 나를 거절했는가? 그 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도구입니다. 자산을 분산하여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십시오. 지금은 특정 자산을 추천할 시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부채 국가의 개인 자산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압력을 받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에 모든 자산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100% 원화로 한국 금융 시스템 안에만 있다면 환율 변동이나 금리 변화가 불리하게 작용할 때 이를 보완할 수단이 없습니다. 분산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는 금과 같은 전통적 안전자산에, 일부는 해외자산, 외화, ETF나 글로벌 펀드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가장 단순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특히 1853조 원의 부채가 쌓여 있는 시스템 아니라면 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도구입니다. 시장보다 먼저 금리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금리를 결정합니다. 일정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는 여러 신호가 나타납니다. 물가, GDP 성장률, 실업률, 그리고 총재의 발언입니다. 모든 것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만 보십시오. 물가가 2%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지, 최근 분기 GDP 성장률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최근 발언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 신호가 강해진다면 공식 발표 전에 이미 부동산과 고정자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3달 먼저 읽는다면 회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신호를 읽는 사람은 흐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5가지 도구입니다. 돈이 없어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려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채널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치들, 정책들,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 인천의 한 가정, 부산의 박씨 이야기까지.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금융 시스템은 당신이 앞서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책이 나온 뒤에, 금리가 바뀐 뒤에, 집값이 이미 오른 뒤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뒤에서 따라가는 한 아무리 달려도 도착하지 못하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시스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위도 필요 없고 큰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도성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습관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DSR 40% 기준을 들으셨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계산했다면 당신의 수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름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숫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혹은 아직 계산해보지 못했다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이 내용을 들어야 할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한 가족의 큰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 회의 전에 신호를 잇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잇는 방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